반갑습니다. 파이널 스포트 문풀하고 모의고사 강의를 맡은 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OT를 조금 하고 장특법 해설을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문제를 조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OT를 하면 지금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요. 네,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그 특수교육 패스에서 이제 소름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이렇게 연재가 되나 봐요. 근데 처음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제 세대 차이가 너무 나나? 내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이게 뭐 초등은 무한도전을 뭐 12번 남았고 중등은 뭐 14번 남았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임용이랑 무한도전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뚫어져라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요. 우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선 이제 티오와 관련해서 아니면 또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가 안 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뭐 이런 게 계속 들 건데요. 제가 우선 임용고시를 2번 정도 봐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스템은 아니고 구임용 시스템에서 제가 임용을 2번 봐서 첫 번째 봤을 때는 3차까지 가서 3차까지 보고 떨어지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3차까지 시험 보다 보니까 1차 하루, 2차 하루, 3차 3일이에요. 그러니까 총 5일을 이제 시험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합격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를 준비하고 또 3차, 2차 관련 합격 발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3차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뭐 1월 말까지 그거를 계속 끌고 가고 최종 합격까지는 뭐 2월 말에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얻은 큰 교훈은 뭐냐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다 지금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내 공부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들을 조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부의 단계를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데 3가지의 단계로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기초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심화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기초 단계는 우리가 이제 1, 2월에 했지요. 기본 이뤄서 꼼꼼히 보면서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기본 단계는 내가 외울 것들 다 추려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단계는 여태까지 쭉 와 있어야 되는 단계인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잘 하셨죠. 네, 잘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기본 단계가 돼야지 어느 정도 뭔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해하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기해야겠죠. 이해한 거는 시험장에서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내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운 거를 그대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심화 단계. 심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와 관련한 자신의 스킬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내가 시간 안에 잘 쓸 수 있는지,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내가 서술형 시험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이제 빼먹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면서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강문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출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딱 꽂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은 그것을 그 포인트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면서 현직 교사 한 명이랑 현재 이제 시험 준비하는 학생 한 분이랑 해가지고 제 문제를 이제 같이 검증하면서 이제 매 과목마다 이제 통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실제로 그 학생이랑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 해보면
자신 분명히 이 강론서 다 봤는데 이 강론에 있는 게 진짜 맞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 학생이 이야기한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강론서 충분히 봤고 문제를 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문풀 하면서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연계 심화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했을 때 단순하게 기본적인 내용 외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런 개념과 관련된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른 영역하고도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 관련된 것들 찾아보는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심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뭐 제가 시험 볼 때는 강론서를 뭐 이렇게 디립다 파서 공부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강론서에 조금 내가 모르는 내용,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서 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부할 때 연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특수교육과정에 사회과를 공부한다. 그럼 사회과가 가진 본질적 특성이 보통 일반 초과정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초과정에 세 가지는 있는데 특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왜 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생활중심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생활중심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테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테마는 아니었지만 이 생활중심교육과정을 장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뭐고 이것을 갖다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철학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조금 현실적인 고민들도 조금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때는 이제 교육학을 봤기 때문에 이제 뭐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계속 온전히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미드를 봤는데 그러니까 교육사랑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저는 미드를 로마를 봤어요. 롬 1이랑 롬 2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공부와 연관시켜가지고 공부하고 서로 연관해보고 이런 마인드가 그래도 시험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저는 준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부 패턴이 단순히 암기하는 패턴이었다면 지금 문풀을 하면서부터는 다른 패턴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지금 문풀을 갖다가 주 2회 하잖아요. 주 2회 하고 모고를 조금 이제 정해진 날짜마다 하게 돼 있어요. 조금 띄엄띄엄 이제 잡아놨는데 우선 제가 낸 문제에서는 기출이 안 된다. 무조건.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어느 강사가 낸 것의 문제는 기출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재해내고 이게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계속 그 출제진한테 그 책이랑 교재랑 이렇게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사람 머리 높이까지 쌓여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다 재해낸다. 무조건 재해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나랑 내가 낸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합격의 당락을 정하는 것이지 내가 낸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킬 점검이랑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구나. 그럼 이거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출제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제가 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프린트를 계속 드릴 거예요. 프린트를 강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프린트로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론서에 실려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드릴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개념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가 이런 부분만 프린트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 안테나를 사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다른 강사들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김태구 선생님 그 강의하신 그 강의 자료에서 네 문제가 결국에는 기출문제에서 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강사의 문제들은 재해진다. 근데 안 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보편적인 것, 너무나 노멀한 것,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것들은 재하지 않고 내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재해낸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문제를 풀던 타 강사의 문제를 풀던 뭐 다 모아서 풀던
그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기출 문제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기출 문제도 최근 3년간 기출된 것들은 다 제하고 출제한다. 이것이 출제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놓친 개념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봐야 될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을 체킹해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지, 내가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틀렸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정 한번 보면 이제 문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할 거고 아침에 모여서 문제를 우선은 풀고요. 꼭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문풀은 우선은 시간 제한을 두진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풀까지는 시간 제한을 안 둘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초등이랑 중등이랑 나눠서 시간 정확하게 재고 답안지에다가 제대로 답 쓰는 것까지,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도 웬만하면은 실제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원래는 이제 저번 달부터 강의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문제 내고 이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못해서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에 2영역씩 나가도록 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하진 않을 거고 한 영역당 기본적으로 10문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문제를 낼 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 노멀한 문제들을 내는데 제가 이제 왜 이번 달에 이렇게 조금 난이도를 중상에 맞추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깔아주는 문제를 내면 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은 좋을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거 풀어봤자 뭐합니까? 다 맞추는 문제인데. 예, 다 아는 문제인데 그거 풀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를 조금 더 중상으로 해서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히는 데에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는 똑같은 난이도, 기출되는 난이도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가지고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역당 10문제인데요. 조금 더 이 영역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영역들은 뭐 3-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조금 더 낼 수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기본적인 영역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환이라든가 뭐 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조금 뭐 5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조절하려고 하고요. 추석이 이번 달에 있지요.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이제 24일하고 25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우선 목요일 날은 강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또 내려가실 분들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우선 휴강을 할 거예요. 휴강하고 보강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전 시간이나 그 기본적인 시간에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뭐 아침 9시에 문풀하고 오후 2시에 강의를 하고요. 우선 이제 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 기본 이론 다 설명하면서 길게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핵심적인 포인트 위주로 강의할 거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향후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찰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를 맞추는 거지 뭐 제가 내 문제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더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한번 진지하게 고찰을 하겠다. 고급진 용어가 나왔습니다. 고찰을 하겠다. 그러고 강의 한 2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2시간 반,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첨삭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풀에 그거 제가 그 답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런 서술 방식을 쓰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뭐 모르겠다. 아니면 뭐 정답의 범위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 정도 해가지고 그걸 체킹해야지, 내가 그 문풀 쓴 답을 보면서 일일이 다 답 고쳐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답 드리면 답 보고 고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삭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이제 그룹 면담을 한번 하려 그래요 오늘.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하고 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오늘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룹을 이제 세 그룹 나눴을 때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실제로 문제를 처음 풀어본다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실전으로 문제를 처음 써본다라는 그룹하고 그다음 내가 제대로 공부했지만 내가 정말 쓰는 걸 못하겠다 하는 B 그룹하고 C 그룹은 뭐냐? 내가 정말 모르는 거 말고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쓸 수 있다. C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룹으로 미팅을 한번 하고 또 이제 각 공부하는 것들 뭐 어떤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보고 첫 시간은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이제 해주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첨삭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기로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제 문풀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막힌다. 이런 부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문제 형태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뭐 쉬웠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이거 문제 체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장특법하고 뭐 교육과정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문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되게 정성을 들여서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내수공업으로 제가 한 땀 한 땀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어느 날은 진짜 제가 예를 들어 통합교육 같은 경우 하루에 5문제밖에 못 냈어요. 그러니까 13시간 컴퓨터 앞에 있고 14시간 있는데 5문제밖에 못 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내가 좀 질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빨리빨리 만들진 않았고 정말 심혈을 들여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아직 문제를 다 못 냈어요. 다 못 내서 최대한 이 일정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할 건데요. 혹시나 또 이제 뭐 딜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선은 이제 문풀에서는 중등 스타일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입형이라든가 약간 서답형의 단독 문제, 단일 영역의 문제로 냈고요. 지금은 뭐 이제 어떤 개념 체크해보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모의고사를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전체가 있고 그 밑에 막 세트를 나누잖아요. 다영역으로 약간 그런 형식의 문제를 그때서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론서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반영했고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오늘은 뭐 장특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내가 어느 책에서 주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그리고 뭐 구석에 있는 책에서 내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기본적인 강론서를 토대로 그리고 최신 강론서를 토대로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최근 3년간 기출들은 다 안 나온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출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변별 있는 한두 문제 그런 부분 뭐 4점짜리, 5점짜리 한두 문제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같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풀하면서 난이도가 높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제한도 드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으로 풀어라고 한 게 이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고 했지요. 그 후에 공부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춰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은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제 교직 논술을 추가를 할 거고요. 유초등은 교직 논술을 추가할 거고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은 내지는 않을 겁니다. 괜히 제가 어설프게 냈다가 더 혼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내지는 않을 거고요. 중등은 이제 중등 교육학은 내지 않겠죠, 당연히. 중등 교육학은 안 내고 그 안에 있는 뭐 전공 논술 뭐요 정도까지만 기출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을 조금 하시고요. 또 이제 내가 서술을 할 때에 어디까지가 정답의 범위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와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는 키워드를 우선 이제 만들잖아요. 키워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가채점 해가지고 추가 키워드를 넣는데 그 키워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감점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칼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학생이 다른 용어로 표현했지만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표현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해서 점수를 준다. 이것은 뭐 채점자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서술 방식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최대한 문제에 오류가 없게끔 제가 준비했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출제자의 마인드에서 답을 이미 알고 문제를 낸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에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봐서 이 문제가 있거나 제가 해설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정정을 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 부탁드릴 건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강의를 듣고 추가 공부 안 하면 전혀 소용이 없다. 여러분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한 권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암기하거나 공부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서브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서브노트에 추가를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노트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노트 한 권 갖고 왔어요. 집에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찾아봤었는데 특학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게 교육학, 저 때는 이제 교육학 봤으니까 교육학 노트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노트를 찾아서 제가 공부할 때 제 서브 노트는 또 따로 있었어요. 교육학도 서브 노트는 따로 있었고요. 모의고사나 문풀을 하면서 내가 추가로 외워야 될 개념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새로운 개념, 내가 빼먹은 개념 이런 거 다 정리했고요. 의외로 제가 요새 보니까 많았어요. 이게 뭐 두꺼운 노트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끝장까지 다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면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 10번은 본다. 그럼 언제 보느냐? 시간을 따로 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의 듣기 뭐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처음에나 오래 걸리지 요약본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연습이 되면 반복해서 보면 10분이면 뭐 10분, 15분이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가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 강의 들은 거 아무 소용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중에 놓을 테니까요. 보실 분들은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특법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장특법 1번 문제. 다음은 장애 학생의 배치 및 재배치에 대한 두 법령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제가 일부러 1번 문제에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13조와 14조의 내용 정도는 암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임용고시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출이 됐지요. 그러니까 한 번 기출이 됐는데 장차법만 주고선 뭐 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하고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매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매개점을 두 개를 같이 주면서 문제를 내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뭐 장특법만 잘 알아도 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볼게요. 우선은 장애인 차별금지법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공통된 키워드를 우선은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특법에 없지만 장차법에서 뭔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키워드도 쓰게 해야 된다. 우선 장애인 차별금지법부터 보면 1번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땡땡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이거 몰라도
뒤에 미시 입학이니까 입학 앞에는 당연히 입학 지원이다. 이 정도는 눈치로 때려 맞춰서 넣을 줄 알아야 된다.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니은은 전학입니다. 장애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전학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어요. 전학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다. 재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학과 관련된 키워드도 중요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는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회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앞뒤로 문장을 붙여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장특법 제4조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뭐가 있냐면요, 전학하고 이제 시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 시수를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다음은 의무교육에 대한 각 주체별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써라.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우선은 장특법을 공부할 때는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 그대로 외우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영역을 뭉쳐서 봐야 된다. 관련돼 있는 것을 다 뭉쳐서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뭉쳐서 보지 않더라도 딸딸딸 외우신 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때 이것을 헷갈려서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내 문제는 거의 다 뭉쳐서 냈거든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구절 다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거 많이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뭉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의 기출 트렌드를 보면 뭉쳐서 내는 문제들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그냥 단순 키워드를 쓰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이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구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장특법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장특법이 기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이 서답이니까 구임용 시험에 나오는 객관식이 조금 더 어려워요. 거기다가 막 함정을 파거든요. 근데 서답은 특별히 함정을 팔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로놓기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로놓기 넣었을 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기출 보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도 기출이 계속 돼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내면 이렇게 뭉쳐서 내는 문제, 아니면 단순하게 법을 이렇게 막 구절을 읊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형태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조금 많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뭉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한번 이제 그걸 조금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장특법 같은 경우에 이제 뭉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유아교육법이라든가 뭐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장특법 이 세 가지의 세트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 다른 법들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초등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한번 언급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문제 중간에 말씀드려서 이게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문제 풀게요. 기출 분석해보면 지금 그 과목을 공부할 때 균등하게 공부를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목을 균등하게 공부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제가 심도 있게 기출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더 시간을 투자하고 포인트를 두어야 될 영역이 뭐냐라고 하면 1순위로 꼽았을 때는 행동수정이다. 그래서 행동수정을 실제로 문제를 내보면 이게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너무 문제를 낼 게 많고
너무 쉽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배점도 많잖아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1순위는 무조건 행동수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행동수정에서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그런 행동수정, 응용행동분석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캐파를 좀 넓혀가자면 우선은 PBS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럼 PBS에서 우리가 아는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소영 교수님이 쓰신 개별행동지원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낼 게 많습니다. 새로운 개념도 많고요. 낼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뭐 요거 전에 기본적인 행동수정의 내용이 우선은 공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를 추천하자면 책 중에 양명희 교수님 쓰신 이제 행동지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한 권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빠진 내용이 별로 없고 또 길게 장황하게 서술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책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보자. 또 제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요. 정말 많아요, 낼 게.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PBS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자. 그래서 PBS가 끝나고 나면 개별 대상 연구, 단일 대상 연구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기본적인 그 전통적 행동 수정 범위에서 벗어나서 영역 확장한다면 가장 내기 쉬운 게 이제 PBS고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단일 대상 연구죠. 그럼 이제 단일 대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제일 잘 아는 분야가 단일 대상 연구에 대한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양명희 교수님의 개별 대상 연구 책 이만한 거 나왔잖아요. 나왔죠. 또 앞으로 한경훈 교수님의 단일 대상 연구가 또 나와요.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또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 보는데 그럼 어디다 집중해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구 설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연구 설계보다는 단일 대상 연구가 갖고 있는 연구의 특성이 무엇인가? 단일 대상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기능적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타당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적 타당도가 무엇인가? 절차적 신뢰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그 개념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시각적 분석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분석 같은 경우도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순위의 행동수정 말씀드렸는데 행동수정하고 그 다음 시청지죠. 무조건 시청지를 1순위에 놓고 같이 공부를 하라. 행동수정이랑 동급으로 보고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영역이 넓다 보니까 충분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장애. 이렇게 과목들을 한 세트로 묶어서 1순위에 두고 공부를 하자. 그럼 2순위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2순위는 정서행동장애랑 자폐 그리고 특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태까지는 정서행동장애라든가 자폐가 그렇게 많이 기출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도 기출이 되지는 않았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난이도의 변별을 줬을 때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놓칠 수 있는 파트가 정서행동장애랑 자폐 파트다. 이렇게 보고요. 특과정 같은 경우도 한 2순위 정도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3순위에 두는 게 맞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2순위의 특과정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특과정을 장특법도 마찬가지고 특과정도 그렇고 너무 집중해서 거기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데 시간 투자가 배분이 안 되니까 조금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장특법이라 특과정을 뭐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톤다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3수준은 뭐 그런 것들 뭐 통합교육이라든가 진단평가라든가 전환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장특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3순위에 놓고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영역 좀 배분을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제를 풀게요. 자, 2번 문제로 가서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었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2주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통보하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거는 명확한 주체를 설정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우선은 교사가 해야 되는지, 학교가 해야 되는지,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뭐 누가 교육부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얘기해 주진 않은 거죠. 근데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라든가 교사들도 포함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해당 사실이 뭐냐? 앞에서 이야기한 각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됐거나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한 경우 뭐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우선은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책임, 권리 등을 통보해야 된다. 제19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국가와 지방 단체의 측면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얘기한 거고 뒤에서는 이제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조항은 약간 의무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교육에서 의무 교육이라는 것은 의무 교육 대상자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나이가 되면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보가 이미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지요. 그런데 특수교육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야지 의무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동의 안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 되면 의무교육 대상자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만약에 보호자가 동의 안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네, 이런 파트를 조금 점검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좀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 중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일정은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이 이제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으로 이제 개정이 되고, 보통 이제 일반 교육 과정 개정되고 그 후에 이제 특과정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목표를 일반 교육 과정과 동시에 특과정을 개정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반 교육 과정도 보면은 되게 이제 졸속이라고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지금 다른 것도 그 전 교육 과정도 다 적용을 못했는데 이제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제 그 고시를 하고 내년 안에 이제 시험 교과서를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정이 되면 다음 해부터의 시험 범위에는 우선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해요. 근데 시험 교과서라는 게 교과서를 우선 만들어가지고 어떤 몇 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1년 동안 적용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걸 조금 바꾸거든요. 이런 과정 하는데 1년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년 안에 적용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한다면 우선은 2학기에 시험 교과서를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1년에 적용해야 되는데 1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1학기 때 만들어가지고 2학기 때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뉴스에서 때리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중도 중복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학년군에 맞춰서 무조건 수업을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을 때라 국특원의 공청회마다 매번 가봤어요. 맨날 불러요. 불러서 가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항의를 많이 해요. 거기다 대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묵살하고 가더라고요. 끝까지. 그러고서 2012년 그 개정을 픽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특수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졸속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교육 과정하고 연동해가지고. 근데 여태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뭐 딜레이 시켜가지고 할 가능성은 없어요. 여태까지 보면 그냥 하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자기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걸 이제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딜레이 될 가능성은 뭐 한 20%,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한 80%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과정은 공청회가 끝났죠.
공청회가 끝났고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이제 총론이랑 강론을 고시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지도서나 이제 교과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적용 범위를 보면은 우선 중등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중등은 적용을 다다음 해에 적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등은 떨어지더라도 다음 해에 그 전에 교육 과정을 그대로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초등은 우선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개정 교육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년에 이제 두 개의 교육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어요. 이게 중등한테는 희소식, 초등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전을 드렸고 우선 중등이 조금 더 부담이 없네요. 네, 그렇고요. 출제 영역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교육과정 관련해가지고 출제 영역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할 게 없죠. 다음 되니까요. 네.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나온 과목이 이제 수학하고 진로와 직업 그리고 국어 그리고 창체에서 이제 평가 방법이 나왔는데 창체에서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구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호평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뭐 창체에서 나오는 테마는 아니었지요. 이렇게 네 과목이 나왔고 그러면 옛날 교육과정 객관식일 때 중등에서 어떤 것이 기출이 됐냐? 그러면 구임용시험에서는 기출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기출이 안 된 과목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 과학하고요. 공통교육과정에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기출됐는데 여태까지 기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교육과정을 뭐 이렇게 깊은 수준까지 볼 필요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이랑 이제 교수학습 부분, 이 부분 보면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통교육과정을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통교육과정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교육과정에서 특수에만 해당되는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출된 것들 뭐 이렇게 추려보고 이러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 조금 부분이랑 그 뒤에 교수학습 평가에서 특수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보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출된 것들 한번 보고 기출 안 낸 거 보면 얼마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버리면 안 되고 정말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예체능을 버리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출제 방식을 보면 이제 이런 방식이 있죠.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든가 이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찾겠죠. 문제를 내려면. 그래서 그 지침을 먼저 찾고 그 지침을 내는 거죠. 문제를. 우선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통 중등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출하죠. 지침 주고 여기다가 가로 넣기 하는 거. 요렇게 준단 말이에요. 총론도 마찬가지고. 중등에서는 아직도 이 방식으로만 기출이 됐어요. 물론 창체 관련해가지고 쭉 주고 지도안 주고 여기서 이 평가가 무슨 평가냐? 이건 상호평가. 요거는 뭐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쉬운 거니까 이렇게 보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는 보통 이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초등은 다 영역에서 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 뭐를 줘. 그 다음에 1번은 다른 문제고 2번은 다른 문제고 3번도 다른 영역 문제야. 그런데 4번에다 교육과정 하나 끼워 넣어. 끼워 두면서 어디다 밑줄을 근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침을 써라.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거에 해당되는 지침이다. 주고선 가로 넣기를 넣든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등같이 핵심 키워드를 먼저 찾고 핵심 이걸 찾은 다음에 문제를 내면 모르겠는데 곁다리로 끼워 넣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끼워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나온 기출된 걸 보면 특색이 별로 없어. 이 구절이. 하지만 여기다가 끼워 넣더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외워야 된다. 불필요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 무조건 다 외우자. 이것이 제 기출 분석의 핵심이에요. 네.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 성격이나 이런데 어떤 그 특정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학에서 수학의 성격에서 뭐 수학이 뭐 개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통성이 이것이다라고 줄줄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초과정이랑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뽑아보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학의 특성, 뭐 개통성, 이상성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초탐구과정, 뭐 통합탐구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뽑아볼 필요가 있겠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이게 이제 분석이고요. 교육과정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7페이지. 1번 다음은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로하고 제2012 32호 왜 이렇게 내냐면 일반적으로 그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몸통이고 2012년에서 부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교육과정을 통칭해서 그냥 2011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을 앞에 따더라고요. 그래서 2009 무슨 초등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고 가로하고 그래서 특수 뭐 2012-몇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학령군과 교과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디귿과 리을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학령군은 2년간 또는 3년간의 수업 시수가 한꺼번에 제시되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경지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유연성이다. 이런 부분들 기출이 한번 됐었죠. 초등학교 학령군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초등은 2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3년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 교과는 기존의 교과목들을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 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되게 입에 안 붙네요. 우선은 앞에 경직성 탈피랑 이런 부분 나왔잖아요.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한데요. 그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수업 시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 이거는 초등에 해당되는 거고, 또는 3년간, 이거는 중고등에 해당되는 거지요. 기준 수업 시수이므로 교과군별 학년별로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특색 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기준 수업 시수다. 기준 수업 시수에 대한 것을 정의해라. 그러니까 여기 기준 수업 시수라는 것이 나오고 밑에 보면 최소 수업 시수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준 수업 시수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수업 시수. 최소 수업 시수라는 거는 최소한 무조건 이 시수를 수업하는 시수죠. 이걸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기준 수업 시수는 학년 군별 및 교과 군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한 수업 시수다라는 거죠. 변경이 가능한 수업 시수다. 몇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한 수업 시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안 놔도 시수표를 주고 이거는 낼 수 있고 이미 또 한번 나왔고, 그죠? 그러면 봅시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수와 여기 들어갈 거는 총 수업 시간 수지요. 학년군별 최소 수업 시수로 학년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나 감축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수업 시수라는 것은 뭡니까? 해당 학년군을 통해 수업해야 될 최소한의 수업 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수라는 것은 보통 1년 단위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학년 군별로 제시하게 돼 있죠. 2년 단위, 3년 단위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 수업 시수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총 수업 시수는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과정에는 뭐만 얘기되어 있어요? 총 수업 시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설하는 그런 관련 그 국토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총 수업 시수 플러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수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기준 수업 시수를 이야기하면서 교과 군별, 학년 군별을 이야기했어요. 교과 군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수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은 어떤 지침을 적용해서라도 절대로 감축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문제를 여는 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시수표가 나오면 무조건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감축이 됐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 아셨죠? 네, 체크하셔야 돼. 자, 시수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지금 중도 중복장애 관련해서 많이 나왔죠. 이제 뭐 엄청 나왔잖아요. 엄청 나와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출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제가 뒤에 출제했듯이 시수표를 주고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 위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수와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도 이 지침이 훼손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 나왔잖아요. 그거 쓰라는 거 가로놓기 이제는 안 나온다. 무조건 시수 주고 거기서 잘못된 거 찾거나 적용된 지침 찾거나 이런 방법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수에 관한 거를 여기에는 별로 안 넣었는데요. 제가 모의고사에는 조금 넣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